안녕하세요. 든든한 보험의 신철우 본부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손 의료비 바로 청구하면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실손 의료비는 청구하라고 있는 건데 그럼 청구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비 청구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비를 바로 청구할 때 불리한 경우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비 청구로 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의 해결 방법,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험금 청구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하실 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잠시 미뤄두시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청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가입 전 일반 심사 기준으로 3개월, 1년, 5년 이내 치료 이력에 대해서 알릴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 고지사항, 알릴사항 질문지에 해당이 안 되어도 실손 의료비 청구 이력 때문에 심사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약 전 알릴 의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개월 이내 병원에 갔다면 웬만큼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이력이 없다면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1년 이내 특정 부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여부입니다. 여기서 좀 더 명확해진 사실은 병증에 대한 치료 없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 관찰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2년 전에 갑상선 결절에 대해 검사를 받으신 게 있고 딱히 치료를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전에 단순한 추적 관찰만 하신 거라면 새로운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심사 결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해서 7회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30일 이상 투약은 복용한 일수가 아니라 처방전을 통해 처방받은 일수 기준입니다. 입원 수술은 꽤 큰 치료 이력이지만 많은 분들이 7회 이상 치료 혹은 처방전 기준 30일 이상 투약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5년 이내 입원 수술에 대한 치료 이력을 모두 기억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놓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혹시나 모를 고지 위반에 대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 진료 기록을 열람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릴 의무와 나의 치료 이력까지 꼼꼼히 체크하면 이제 끝일까요? 알릴 의무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가뿐하게 보험가입이 되겠지 하고 심사를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ICIS라 불리는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 시스템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고객으로 등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입이나 심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손 의료비나 다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전산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지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경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시로 많이 치료받으시는 척추 도수 치료를 5년 이내에 5회를 받으셔서 청구 결과가 떴다면 5년 이내에 7회 이상에 해당이 안 되어서 고지사항에는 빠지게 되더라도 척추가 정기간 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난소나 자궁의 근종 혹은 난종이 있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 이내 재검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통원했던 보험금 청구가 확인되고 당시에 난소 낭종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이 난소 낭종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도 정기간 부담보로 나온 사례도 있고요. 다음 예시로 흔하게 있는 예인데요.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으로 안약을 20일 처방받아 안구나 안구 부속기관과 관련해서 5년간 부담보가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안내드린 상황은 모두 알릴 의무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정기간 5년 부담보 사례를 가져왔지만 이런 결과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부분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에 뜨지 않는데요. 따라서 시스템에 뜨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담보 설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 할증 또는 정말 필요한 특약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고 회사별로 손해율을 측정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담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담보라는 건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혹은 보온기간, 즉 만기까지 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와 관련된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담보가 나온 부위는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전기간이면 전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발생한 병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시켜 줄게 라는 말이죠. 즉 5년 대장 부담보라는 거는 5년 동안은 대장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에 걸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사 넣을 때 부담보를 미리 예상해 본다면 내가 했던 치료가 내가 가입하고자 할 보험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암진단금 5천만 원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척추도수치로 치료를 했다면 사실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질병수술비 등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척추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척추수술을 한다거나 척추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안내 드릴 사항은 상해에 대해서는 부담보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치료를 받거나 갖고 있던 질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사고는 부담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해 관련 보장에 대해선 부담보가 아닌 아예 해당 조건이나 특약을 삭제하라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해당 특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보험금 청구 이력으로도 보험회사별로 심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인수 기준이나 손해율 측정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A사에서는 1년 부담보, B사는 5년, C사는 정기간 부담보, D사는 아예 가입 거절,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동일한 조건이라면 부담보 기간이 가장 짧게 나온 A사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선 똑같은 상황이지만 A사에서 부담보 1년으로 기간이 가장 짧게 나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해당 부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문제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거나 기존에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에 결정한 설계안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보장은 원래의 계획대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잘 챙길 수 있는 설계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험금을 청구했던 치료력과 관련해서 이상이 정말 없을 경우에 병원 서류를 제출해서 부담보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한 이력만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난소 낭종 추적 검사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낭종이 아예 소멸되어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상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보험사도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굳이 부담보를 몇 년씩 또는 장기간 안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병원 서류를 다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병원 서류를 제출해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담당 설계사분이랑 잘 체크하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서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청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이 가입 완료된 이후에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사항은 만약에 4세대 실손 의료비로 가지고 계신 경우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24년 7월부터 할인 할증 제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간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총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4세대 실비가 할증되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오늘 말씀드린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도 미리 알았다면 청구 안 했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도 만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알려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정리 다시 해보자면 보험 리모델링, 새로운 보험 가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입하신 이후에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4세대 실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올해 7월부터 할인할증 제도가 적용되어 1년간 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서 할증되는 구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 보시고 청구하신다면 300% 할증되는 것을 100%로 줄이거나 할증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될 만한 좋은 정보 내용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든든한 보험 혹은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